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년 전 사고로 죽은 남편. 살아 돌아와 내 인생을 파괴했다. 1999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던 시절,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하지만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남겨진 건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젊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은 온갖 고생 끝에 작은 건물 두 채와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진 안정된 중년 여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2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 딸을 데리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5세,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충격적이고 비극적입니다. 2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 돌아와서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거든요. 1999년 가을, 저희 집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길은 당시 40대 후반으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IMF 위기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 남편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 집 앞에서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해 11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금방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어요.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서 시신을 찾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빈소로 치렀어요. 관 안에는 남편의 옷가지와 사진만 들어있었죠. 조문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빚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진 상태였거든요. 아이들은 아빠가 왜 없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 아들 민수가 고등학생, 딸 민정이가 중학생이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빚은 수천만 원, 두 아이는 키워야 하고 당장 생활비도 없었어요. 남편의 보험금도 시신을 찾지 못해서 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도왔죠.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학원도 끊어야 했고 용돈도 제대로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수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민정이도 우등생이었죠.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보험금이 나왔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직접 배달도 했어요. 손님들이 제 반찬을 좋아해 주셔서 가게가 점점 커졌죠. 10년 정도 지나니까 작은 건물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두 번째 건물도 마련했죠. 아이들도 다 컸고 민수는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얻었어요. 민정이는 아직 미혼이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왜 저와 아이들을 혼자 남겨두고 갔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도 무뎌졌어요. 남편 없이도 제 나름대로 잘 살아왔거든요. 2025년 현재 저는 65세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워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5년 9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요즘 민정이가 다이어트를 한다며 샐러드만 먹으려고 해서 신선한 야채를 사러 간 거였죠. 시장 입구에서 단골 과일 가게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 나온 배가 아주 달아요. 한 봉지 드릴까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죠? 저는 웃으며 대를 하나 들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정말 향이 좋았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시야 끝으로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과일 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어요. 혹시나 해서 시장 안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설마 내가 잘못 본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2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어깨의 기울기도 너무나 박종기를 닮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그 사람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그 남자 생각만 했어요. 혹시나 해서 시장 근처를 몇 번 더 돌아다녔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죽은 아빠를 봤다고? 그럼 아이들이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또 시장에 갔다가 그 남자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봤죠. 등은 구부정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그래도 확신이 섰어요. 박종길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정말 종길이라면 왜 20년 동안 죽은 척 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결국 그날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멀리서 지켜만 봤죠. 그 사람은 시장 구석에서 떨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 종길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기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엄마, 시장 근처에 이상한 노숙자가 하나 있어. 혹시 시간 날 때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노숙자요? 왜 갑자기 노숙자가? 민수는 궁금해했지만 다행히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민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연락해 왔어요. 역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정이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고, 민수 부부는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죠. 저는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도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택배나 이웃 사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종길이 거기 서 있었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정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됐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을 수 있나요? 놀랐지?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종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들어가도 될까? 저는 기계적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2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을 문 앞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거실에 앉은 종기를 바라보니 정말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옷차림도 남루했고요. 어디서 살았어? 한참 만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필리핀이야. 처음에는 태국에 있었는데 나중에 필리핀으로 갔어. 종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 동안 죽은 척하면서 미안하다고? 사정이 있었어. 정말로. 종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빚 때문에 죽고 싶었다는 것. 사고를 가장해서 도망갔다는 것. 그 뒤로 외국에서 살았다는 것.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럼 나는, 아이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알아. 정희야. 다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종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럼 가족은 어쩔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때 종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정희야. 사실 나 혼자 온 게 아니야. 뭔 소리야? 딸이 하나 있어. 같이 왔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있다고? 20년 동안 외국에서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뜻인가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냥 만나만 봐줘. 종길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거든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충격인데 외도까지 했다니. 나가.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나가라고 해.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당신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야. 종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일어났어요. 정희야.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다른 갈 곳이 없어. 그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고 서러웠어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 돌아왔어. 민수와 민정이의 반응은 저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이에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그리고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대.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는 게 낫겠네요. 종길이 떠나고 이틀 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종길과 함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박유라예요. 아빠, 딸이에요. 박유라. 종길의 딸이라는 그 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정희 씨죠?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유라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유라가 말했어요. 종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었죠. 들어와.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유라는 제 집을 둘러보더니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그 말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현지 분이셨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와 둘이 살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왔어요. 왜 갑자기 한국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현지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업을 잘못해서. 종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사업을 망쳤다는 거야? 저는 황당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아무튼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유라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 가족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민수와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받고 온 거였죠. 아빠, 민정이가 종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라니. 민수는 아예 인사도 하지 않고 유라를 째려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구나.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유라예요. 유라는 전혀 기죽지 않고 민수에게 인사했어요. 오빠라고 부르지 마.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혈연으로는 남매잖아요. 유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거든요.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20년 전에 죽었어. 당신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오빠, 화내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라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 아빠가 살아계신 이상 이 집 재산의 반은 아빠 몫 아닌가요? 그럼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몫은 제가 상속받는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겨우 20대 중반의 여자가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나요? 뭐라고? 민정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지금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거야? 노린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유라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미 사망 처리됐어.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아빠가 생존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법적으로도 살아계신 거잖아요. 유라는 정말 치밀했어요. 종길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리지 않았죠. 아줌마, 유라가 갑자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그만 비켜주세요. 20년 동안 혼자 사신 것도 충분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뭐라고? 비켜주라고? 네. 이제 아빠의 정당한 가족이 돌아왔잖아요. 유라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야, 너 정말. 민수가 유라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말렸죠. 오빠, 안 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면 안 돼. 저는 유라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걸 배웠으니. 유라야, 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게 법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이룬 건 내 손으로 일궈낸 거야. 하지만 아빠의 몫도 있잖아요. 유라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20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는지. 저는 종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종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겠죠.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어요. 민수, 민정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죠. 엄마,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겠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여자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재산을 노리고 온 게 뻔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유라가 아무리 뻔뻔해도 결국은 종길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 잘못은 아니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종길은 구청에 가서 생존 신고를 했고, 유라는 변호사를 구해서 상속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죠. 정이야, 미안해. 하지만 유라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종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 지금까지 죽은 척하면서 무슨 부부야? 저는 화가 났어요. 이혼해 줄까? 이혼은 안 돼. 유라가 반대해. 종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혼을 하면 유라가 상속받을 게 없어지니까 반대하는 거였어요. 정말 계산적인 여자였어요. 며칠 후 유라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대담한 제안을 가지고 왔죠. 아줌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집과 건물. 하나는 저희가, 나머지 건물 하나는 아줌마가 가지는 거예요. 유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반반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유라는 정말 뻔뻔했어요. 공평하다고?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뭘 공평하다고 해? 오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라는 냉정했어요. 그때 저는 종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종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이야, 미안해. 하지만 유라도 내 딸이야. 그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그 순간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가족을 버린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재산을 요구하다니. 알겠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아줌마, 꼭 그래야 할까요? 법정에 가면 더 복잡해져요. 유라가 말했어요. 복잡하면 어때? 난 내가 번 돈 한 푼도 여희한테 줄 생각 없어. 저는 단호했어요. 그날부터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어요. 저희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었죠. 매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받고 서류 준비하고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어머니, 법적으로는 남편분이 살아계신 이상 부부재산 분할 요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유라 씨도 상속권이 있고요. 그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20년 동안 가족을 유기한 점, 허위 사망 신고를 한 점 등을 강조하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종길과 유라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사실 유라는 필리핀에서 빚을 지고 쫓겨온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마련해야 했던 거죠. 아빠, 빨리 해결해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유라가 종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들이 얼마나 급한지. 아마 필리핀에서 위험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종길이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유라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종길은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야, 그냥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어느 날 종길이 저에게 애원했어요. 유라를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야 해. 여기 있으면 위험해. 무슨 위험?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안 좋은 사람들이랑 엮였어. 돈을 빌렸는데 못 갚고 도망 온 거야. 종길이 털어놓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지. 하지만 저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잖아요. 그건 당신들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유라의 태도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아줌마, 계속 이럴 거예요? 법정에서는 저희가 이길 거예요. 이기든 지든 끝까지 해보자. 저도 지지 않았어요. 민수와 민정이는 제 편에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특히 민수는 절대 한 푼도 주면 안 된다며 강경하게 나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법정 공방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수 며느리인 수진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뭔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전환을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집안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외출할 때 미행을 해봤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수진이는 시내 한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기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둘의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자주 만나는 사이처럼 행동했거든요. 설마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민수의 아내이고 저에게는 며느리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수진이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자주 외출하고 핸드폰을 예민하게 관리하고 민수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며칠 후 다시 확인해봤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봤죠. 종길과 수진이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이를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수진이를 직접 불러내기로 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요즘 어디 다니는 일이 많네? 저는 넌지시 떠봤어요. 아,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종길이도 그 친구 중 하나야?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들켰다는 걸 안 거죠. 어머니. 그게. 수진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야? 저는 차갑게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종길이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 소식을 물어보는 정도였다는 것. 그런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다는 것. 한 달 전부터 저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종길이가 돌아오기 전부터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종길이 갑자기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리 수진이를 통해 저희 집 상황을 파악하고 온 거였죠. 민수는 알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직은.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종길이가 뭐라고 하던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족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민수는 뭘 하는지. 그런데 점점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점점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민수한테는 아깝다고, 저 같은 여자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수진이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종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비열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재산은 재산대로 요구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유혹하고. 수진아, 제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잘못한 거 알지?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지금부터 종길이와는 연락을 끊어. 그리고 민수한테 말할 건지 내가 결정해. 만약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수진이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언제 알려야 할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민정이가 먼저 낌새를 챘어요. 엄마, 요즘 수진이 언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민정이가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빠랑 대화도 안 하고 자꾸 핸드폰만 봐요. 그리고 외출이 너무 많고. 민정이는 관찰력이 좋았어요. 저는 민정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정아, 엄마가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민정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설마, 엄마가 직접 봤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오빠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말해요? 민정이는 걱정스러워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민정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CCTV 설치하면 어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오빠도 믿을 거예요.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제가 봤다고 해도 민수는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민정이가 몰래 작은 카메라를 구해왔어요. 수진이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 설치하기로 했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촬영했어요. 종길과 수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민정이가 물어봤어요. 가족회의를 하자. 모든 걸 공개하는 거야. 다음 주 일요일,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민수, 수진이, 민정이, 그리고 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였어.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수가 물어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종길과 수진이의 모습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민수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진아,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 설명해봐. 민수야, 미안해. 수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게 뭔데 미안하다고? 나도 모르게. 수진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수진이에게 소리쳤어요.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민수야, 진정해. 제가 말렸어요. 진정하라고요? 제 아내가 죽은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는데? 민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종길과 유라가 들어왔어요. 마침 이 시간에 찾아온 거였죠. 왜 이렇게 시끄러? 종길의 말이 끊어졌어요.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아빠, 유라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뭐야? 유라가 종길에게 물어봤어요. 종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아빠, 설마 진짜야?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종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민수가 종길에게 달려들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린 게 미안하다고? 저는 민수를 말렸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만했거든요. 그때 유라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난 이런 아빠 싫어. 정말 싫어. 유라야, 종길이 애원했어요. 아빠, 우리 그냥 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유라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디로 가? 갈 곳도 없으면서. 종길이 한탄했어요. 그럼 더럽게 살기 싫어요.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유라가 소리치며 뛰쳐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유라도 결국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딸이었죠. 그날 밤 수진이는 집을 나갔어요. 민수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종길은 혼자 남았어요. 그 사건 이후 모든 게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수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유라는 종길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죠. 종길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딸마저 떠났으니까요. 그는 매일 우리 집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정희야, 한 번만 용서해줘. 종길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종길은 변명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며느리를 유혹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종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유라가 저를 찾아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유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너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저는 유라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아빠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유라는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살 거예요.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유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유라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이 아이도 종길의 피해자였거든요. 유라야, 제가 말했어요. 내가 정말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네? 유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필리핀으로 돌아갈 항공료, 그리고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 줄게. 아줌마, 왜요? 유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아빠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유라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유라는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 아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줌마, 죄송하고 고마워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유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잘 살아. 그리고
내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는 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유라가 떠나고 나서 종길은 더욱 절망적이 됐어요. 딸마저 떠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정희야, 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종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후 종길은 정말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종길이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부인, 남편분이 자살로 추정됩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결국 종길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민수와 민정이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때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정이가 물어봤어요. 후회. 글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보다는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야.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요가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렸어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민수는 결국 수진이와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민정이는 엄마가 더 밝아졌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죽은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진 거죠. 어느 저녁 혼자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20년, 아니 지난 26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종길과 만났을 때는 행복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사랑했고요. 하지만 그는 결국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20년 전에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고 20년 후에 돌아와서도 가족을 배신했죠. 만약 그때 종길이 죽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았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제 저는 65세입니다.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종길의 그림자가 아닌 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하루가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내 삶은 이제부터 내 거야. 다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 저는 석양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해방된 그런 웃음이었어요.